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분위기 반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하락장에 지쳤던 시간이 길었던 탓에 지금의 분위기 반전 자체가 일단은 좀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항, 조정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친 김에 45,000달러까지 일시적으로 뚫어주면서 황소 세력이 아직 주도권을 잡은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의 RSI가 아직 과매수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45,000달러 터치 이후에 저항에 직면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또 얼마나 더 치고 올라갈지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전망은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전제 조건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45,00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받을 경우에 20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49,00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포브스의 경우에는 다음 저항선을 46,000달러로 제시하면서 여길 돌파할 경우에 5만 달러까지는 순항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요즘 미국 SEC 하는 짓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기관이다. 이게 과연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미국의 핵심 규제 기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대중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최근 SEC는 관련 상품 출시를 계속해서 거절하면서 일반 대중들로부터 서면 의견을 대출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결국 뱉어놓은 말은 있고 막 뒤집지는 못하겠고 이렇게 대중 여론 수렴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가당착을 인정하고 대중 의견 참고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땡큐 소머치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도 빠르면 상반기,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듣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플이 연중 최저점으로 고꾸라져 있을 때도 XRP 강세론자들은 리플 시세는 원래 자고 일어나면 폭등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곤 했는데, 정말이지 요 며칠 눈 감았다 뜨면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SEC와의 소송 이슈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2월에는 17일을 상당히 주의해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측이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의미 있는 이번 소송의 전환점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려보다는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시장 안팎을 둘러싼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시장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친 김에 아주 45,000달러를 슬쩍 넘기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저항을 맞고 다시 44,000달러 전후에서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높여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 자체는 황소들이 아직은 쥐어잡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상승하는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플러스 영역의 RSI는 황소 세력에게 유리하다라는 점을 보여준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2,809달러 위에서 안정적 지지를 받으면 45,45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여길 넘어서면 200일 단순이동 평균인 49,175달러 돌파 테스트를 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45,456달러에서 하락하면 곰 세력은 39,600달러로 되돌리려고 할 것인데, 황소 세력이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 특히 39,600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하면 현재의 상승세가 결과적으로 약세장 안에서 랠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5,000달러 돌파 이후에 지지 여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브스의 경우에는 다음 주요 저항선이 46,0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포브스는 디지털 증권 거래소 업스트림 공동 창업자 마크 엘레노위치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다음 저항선은 46,000달러이고 여길 유효 돌파한다면 5만 달러까지는 상대적으로 쉽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46,000달러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은 38,000달러가 될 것이고 횡보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는 단연 미국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입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상황을 되짚어보면 선물이 아닌 현물 ETF가 출시됐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대충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식 금융 자산으로 법적 테두리 안으로 완전하게 편입되는 일대 사건이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왜 미국 SEC는 이런저런 되도 않는 핑계를 대면서 승인을 지속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대중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여러 가지 해석거리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 내용을 보면 SEC는 최근 비트코인 현물 가격과 직접 연동된 ETF가 사기 범죄의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4일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신청과 관련해서도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조작이나 사기에 취약한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또 최근 비트와이즈가 제출했던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은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중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을 두고 규제기관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일반적인 조치로도 볼 수 있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글로벌 관심사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SEC 나름의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한 노력 아니겠느냐, 이 같은 지적도 존재합니다. SEC는 지난해 11월부터 바네크와 위즈덤트리,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등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들을 계속해서 모두 반려하면서 하나같이 투자자 보호, 사기 취약, 이런 뻔한 이유들을 댔습니다. 너무 뻔하고 또 설득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미국 빼고 전 세계 각국에서 승인을 한 뒤에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은 물론 브라질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고 활발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선물 ETF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출시됐을 때 하루 만에 1조 1,800억 원 정도가 몰리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관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방증해준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국 SEC만 뭔 꿍꿍이가 있는지 이걸 계속 반려해온 겁니다. SEC가 이렇게 대중의견 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업계 비판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친화적인 의원으로 꼽히는 톰 엠머 하원 의원은 최근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향해서 겐슬러는 너무 똑똑해서 멍청하다. 결국 가격은 현물 시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왜 선물은 허용하고 현물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냐? SEC는 유사 상품을 유사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화당 하원 패트릭 맥켄리 의원의 경우에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SEC와 CFTC는 암호화폐 규제 권한이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를 향해서 더 많은 규제 권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읍소를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 무법지대라고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정작 의회 일각에서는 SEC의 규제 권한 자체가 없다, 위원장이 멍청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SEC 역시 기존의 강경 스탠스를 계속해서 고수하기 어려운 현실이 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상징적인 게 비트코인 현물 ETF다 보니까 SEC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서 결국 올해 안에는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의회 압박이 높아지고 의회 눈치를 더 볼 경우에는 그 시점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암호화폐 산업의 옹호적인 스탠스를 이전보다 강하게 보이는 것은 업계의 로비가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닷컴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해 미국에서 암호화폐 로비와 관련된 지출 비용이 956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빈후드가 135만 달러를 로비 활동에 썼고 코인베이스도 78만 5천 달러를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세 곳 모두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거나 벌일 뻔했거나 벌금을 냈거나 이런 공통점이 있는 곳입니다. SEC가 계속 열받게 만드는 상황에서 의회 로비를 통해서 입법 분위기에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업계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리플 측은 의회 입법 로비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7일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리플 측 법률 고문 스튜어드 알데로티가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비공개 문서가 공개되면 2012년에 리플이 XRP에 대한 투자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질 것이다. XRP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동안 SEC는 아무 말이 없다가 8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증권 거래라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당황스럽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 강력하게 변호하면서 대중이 이 문서에 접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법원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의 이메일 등 비공개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자료들 가운데에는 리플 측이 2012년 당시 외부 로펌으로부터 XRP 출시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기록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SEC는 이때 당시 CEO였던 크리스 라슨이 XRP가 증권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리플 측은 정반대로 당시 법률 자문을 통해서 XRP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궁극적으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데로티가 언급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 2012년에 비증권이라고 법률 자문을 받아서 XRP를 출시했는데 왜 SEC 니들은 8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소송 내고 지랄이냐 이런 말을 예의 차려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들에 대한 공개 명령에 SEC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2월 17일인데 이날 SEC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또다시 시간 끌기에 나설지 아니면 이의 신청 없이 비공개 문서가 공개될지 여러모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만약 해당 문서가 공개되고 리플 법률 고문 알데로티의 말처럼 리플 측에 유리한 상황이 공개가 되면 XRP의 시세는 또 한 번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반대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여러모로 이슈 상황 체크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폴리곤에 대한 주목도가 참 높은 것 같습니다. 폴리곤이 이번에는 소프트뱅크와 타이거 글로벌, 갤럭시 디지털, 세콰이어 캐피털 등 이름값이 높은 글로벌 펀드들로부터 4억 5천만 달러를 조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억만장자로 불리는 케빈 오리어리도 개인 자격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폴리곤은 최고의 지원을 받았다. 웹3를 수십억 명의 선택으로 만드는 비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폴리곤의 창업자 샌딤 네일왈은 웹3는 인터넷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구축돼 사용자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통제하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폴리곤이 스케일링한 이더리움이 웹3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런저런 단점들이 많긴 하지만 폴리곤 같은 레이어2 프로젝트가 이렇게 잘 순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더리움의 거대 생태계는 결코 만만하게 볼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조사 보고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26년까지 전 세계 인구 25%가 업무, 쇼핑, 교육, 사교활동 등의 목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최소 1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부터 4년 뒤에 인류의 4분의 1이 매일 1시간 이상을 메타버스에서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26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30%가 메타버스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일부 브랜드는 이미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들을 알려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메타버스 아주 요즘 난리도 아닌데 사실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투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급격한 반등이 있었던 만큼 단기적인 조정의 시간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쉼없는 랠리 당연히 없고 쉼없는 폭락 당연히 없다라는 점 잘 살피시면서 상승장에서 의미 있는 목표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